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상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기업 활동 보장과 주주 권익 보호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그 관련 내용 산업부 김경림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상법 개정안이 문턱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전 상법 개정안이 오는 13일에 본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인데요. 네. 찬반 대립이 격화하면 격화할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에는 회사에 국한했다면 이제는 총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기업계에서는 경영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기존에는 회사였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주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정 주주가 아닌 총주주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해서 총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요점은 지배주주의 지분 집중, 그러니까 총수일가라든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증시 구조에서는 경영활동이 일반 주주보다는 총수일가나 이런 관계자들의 이해에 따라 진행될 수 있고 기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포함해서 이들의 이익 저해를 피해 막아야 된다는 게 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배주주, 그러니까 총수 쪽으로 지분이 너무 집중된 게 문제다 이런 입장인 네, 건데, 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지분을 분산시키면 좀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배주주한테 집중이 되면은 혹은 집중되지 않으면 증시에 영향이 있는 거냐라고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통설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지배주주한테 지분이 집중될 경우에는 사적인 이익 추구가 이루어지고 네. 외부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해서 더 높은 신뢰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반대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보는 워렌 버핏을 예로 들자면은 장기 가치 투자자의 대표 명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이제 풍문처럼 계속 퍼지고 있죠. 네. 반면에 거버넌스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투자는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일본의 상사업체에 대해서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사업체의 주가가 같이 오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실증을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분석을 시도해봤는데요. 지배주주의 지분이 높다. 높은 국가는 어디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OECD라고 하죠.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속한 이들이 발간한 기업 거버넌스 팩트북 2003에서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국가들을 선별해봤습니다. 네. 지배주주의 지분 집중도가 낮은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지분 분산이 잘 이루어진 국가들을 먼저 꼽아봤는데요. 네. 가장 높은 기업으로 아이슬란드나 핀란드 이런 곳, 북유럽도 있었지만 이들 나라의 경우에는 증시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고 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증시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지배주주의 집중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5에서 10%에 불과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 지분이 10%를 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은 평균 29.2%가 영국의 3배 정도 되죠. 예. 여기서 특수관계인까지 하면 10%가 더 가산되어 가지고 지배주주와 우호 지분만 한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다 자사주나 우리사주 중 법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우호 지분을 더하면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죠. 네. 이런 높은 지분 집중도 때문에 코스피 상장사나 증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들만 모인 주주총회를 열어도 의안을 단독 가결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면 합니다. 네. 그럼 이들 중시 지금 이제 일단 국가를 1차적으로 선별을 했잖아요. 네. 지배주주 집중도로. 그럼 이들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 이 지표는 어떨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PER은 아시다시피 증시의 이익 대비, 그러니까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발표하고 있는 각 국가의 퀄리티 인덱스를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네. 이 퀄리티 인덱스를 고른 이유는요. 퀄리티 인덱스가 각 국가의 PER, PBR들이 높은 양호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만든 인덱스라서 이걸로 선택을 했고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량 기업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영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MSCI 퀄리티 인덱스를 12개월 선행 기준 PER로 비교를 했는데 일본이 18배가 넘어가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영국이 14배 정도고 미국도 14배 정도였고요. 그럼 한국은 몇 배인가? PER이 몇 배인가 했더니 일본의 절반가량이 9.8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가장 비슷한 그 증시 규모를 증시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나라가 대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에는 TSMC라는 큰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상장돼 있고 거기에 쏠림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증시 구조를 가진 타이완을 비교하더라도 네. 타이완 역시 PER이 17.69배로 나타났습니다. 증시 이 자체의 어떤 그 주가 가치 그리고 지배 구조 집중도가 또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꼭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꼭 지배주주 집중도가 PER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증시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으로 추가로 검증을 해봤는데 이번에 어닝하고 금리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이 좋은 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큰 나라는 당연히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도 있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유동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어닝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12개월 포워드로 보더라도 선행 지표로 보더라도 앞으로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PER을 고려하시면 PER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고려하시면은 어닝이 좋아지고 어닝이 좋아지면 모수가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죠? 같은 밸류에이션이어도 주가가 같은 밸류에이션이면 PER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평가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그 PER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 증가하는 어닝에도 불구하고 평가도 높게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낮으면은 그 자금 조달이 원활해져서 주식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데요. 가장 PER이 높았던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0.5% 제로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PER이 가장 높았던 나라들에 속했던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정책금리가 4.5%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아직 2.75%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175bp 정도 높은 건데요. 그러니까 조달 비용 자체는 영국과 미국이 훨씬 비싸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봤는데 이 한국 증시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닝으로도 금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닝과 금리를 보더라도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싸다로밖에 그 소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단 지배주주의 지분 집중도만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있으면은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된다는 말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필연적이진 않아도 이렇게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네네. 반대로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대로 가면 이 기업 활동에 저해된다 이런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그 대한상의에서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300곳 중에 120곳, 즉 40%가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특히 응답 기업의 83% 이상이 상법이 개정될 경우는 이런 주주 행동, 주주 관여가 늘어나면서 기업 활동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또 배임 기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사항도 있는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 검찰이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한 건수는 총 6,500건으로
6,500건,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은 2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2014년부터 2020년 기소율이 13%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8%포인트 정도 늘어난 셈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먼저 2011년에 그 상법 개정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기회 유용 제한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네. 하나와 DL 대리미저, 효성 등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는데요. 네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뭐였냐면은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고 검찰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범위가 넓어지면서 검찰이 인지한 사건이 늘어나고 다시 기소율을 하면서 기소율이 늘어나게 그 배임죄 기소율이 높아진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문제 그러니까 주주들이 무분별하게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걸 막을 법적인 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네, 그 미국과 영국도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넓게 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지배권은 인정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그 복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 구조의 상장을 허용해서 창업자들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복수 의결권은 한 주를 갖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이보다 많게 두는 그런 제도고요. 네.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법이나 판례법으로 충실 의무를 해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 활동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배려하는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